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부동산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가진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최근 있었던 대출 규제는 맛배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수요 억제책으로 또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나오셨고요. 또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먼저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는 지금 이거 말고도 많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대출 규제는 맛보기다라는 말이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볼 텐데 일단 지금 시장 상황부터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왔습니다. 네. 상승폭이 좀 줄었습니다. 네.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듯이 상승폭이 줄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부터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두 대표님. 네, 상승폭이 줄긴 줄었는데 저는 뭐 둔화 정도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아마 언론에서도 보니까 상당히 이번에 그 자체가 상승 가도를 달리다가 폭이 줄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향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대책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6억 원으로 대출을 갖다 규제한다는 그 내용도 있지만 6월 27일 날 발표하고 6월 28일 날 바로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는 시장의 충격파가 좀 상당히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공교롭게도 7월 1일 날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집값 잡기의 여러 가지 정책적 의지, 가계대출 억제라는 것을 앞으로 표방을 했지만 집값을 갖다가 상당히 잡기에 정책적 의지가 다 모였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반영됐고 굉장히 전격적으로 시행됐다는 그 부분이 시장에 상당한 충격파를 줬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승폭을 좀 내리긴 했는데 잘 보시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주에 역대 최고인 0.43%의 어떤 상승률을 보였다가 이게 이번 주에 0.40%로 0.03%포인트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이 둔화됐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22주간 상승에다가 제가 주목해 보는 건 오히려 이 상승폭 둔화보다도 양천구라든지 영등포구 그리고 과천이나 분당 등의 여러 가지 지역으로 상당히 그 상승폭을 전례 없이 최고 수준을 갖다 달성했던 그런 지점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시장의 변동 상황들을 갖다가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한 주 정도 지난 상태에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거나 판단을 내린 것은 다소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주간 동향으로 0.4%대는 여전히 초과열 상태이거든요. 네. 그리고 6.27 대책이 영향을 직접 주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좀 타이트한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는 어차피 시차를 두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 2주간에는 그래도 높은 퍼센티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 주 정도부터는 0.4보다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경기권 전체가 지난주 0.05에서 이번 0.09가 됐는데 저희가 소수점 첫째 자리로 올라가면은 강세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경기권이 강세장 바로 코앞까지 왔고 일부 지역으로 결국은 번졌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억 대출 규제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초고가는 못 사지만 그 이하 주택을 매수하는 그 심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그 전체 주택의 비율로 보더라도 90%가 어쨌든 10억, 그러니까 13억 이하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는 사실상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게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주택에 대한 그런 선호 심리가 시장에 여전히 잔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김인만 소장님. 6월 27일 대책 발표가 됐고요. 이번 조사 부동산원 조사가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이제 월요일 조사 날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일단 상승폭이 꺾였다는 점은 뭐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비정상 급등인데 아마 7월 1주차 주간 통계가 나오면 더 떨어지는 수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석 전까지는 상승률 둔화, 거래량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내려오는 건 안정인데, 그러니까 서울 한강벨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이 되고 있는데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경기권은 반대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대출이 6억입니다. 6억 대출 받기 쉽지 않거든요. 연봉 1억 정도 이상이 돼야 되고 6억 대출이면 LTV 50%만 받아도 12억 아파트인데 경기권에서 과천, 분당을 제외한 곳들은 대부분 12억 범주 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 전세 끼고 갭 투자 잘 안 합니다. 대부분 자기가 입주하는 실거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들은 저는 이번 대책의 타격감은 크지 않다. 저는 며칠 전에 제가 광명에 다녀왔습니다. 광명에 다녀오니까 오히려 분위기가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활발해졌다고요? 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거래가 더 활발해진 그런 그래서 분위기라고요? 대책이 발표됐는데 분위기가 어떠냐, 왜 이렇게 사장님 얼굴이 화나냐라고 하니까 문의도 많고 바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출 역량이 없냐라고 하니까 이 지역은 6억 이하 대출들로 대부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한강벨트가 묶이게 된다면 결국 자금이 경기나 인천 쪽으로 번지지 않겠느냐. 전혀 상관없다라는 반응을 보여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 인천권, 수도권 지역들이 상승폭이 커진다. 0.1% 넘어서 뭐 0.2, 0.3%까지 간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추가 규제가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대출 규제만으로는 한강벨트 집값의 추가 상승은 막았으나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이 된다면 추가 규제 카드가 이제 뭐가 될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대로 모든 수도권 지역이 가만히 있기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 캡을 이제 6억 원으로 해놓고 봤었을 때 이제 그 강도, 그러면 그 후에 나타날 여파가 이제 다음 질문이 풍선 효과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도 이제 여러 대출을 비롯한 규제들이 나오고 나면 그 외에 나타나는 게 딱 이제 이런 식의 풍선 효과인데 그렇습니다. 다들 조금씩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강남권에 대한 타격이 있다면 그 외에 뭐 서울의 상대적으로 싼 지역의 집값의 자치구들 뭐 이런 곳들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시는지 이건 최 대표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번 그 6.27 대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출 받고 집을 사시는 분은 실수요자에 가까운데 네. 그 실수요자들이 매수하는, 그러니까 고소득의 실수요자들이 매수하는 서울의 3분의 2 이상의 고가주택들, 그러니까 13억을 넘는 그런 고가주택들을 매수하는 고소득이신 실수요자분들이 역설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그저께 7월 1일에 추경호 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공개된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 자료에서 뭐 서울 전체 고가주택 비중이 몇 %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21%였는데 31%까지 올라갔는데 그 자료를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갭 투자자율도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구별로도 나오고 시점별로도 나오는데 예를 들면 강남권이요. 강남권에 2, 3월에 토어제를 해제했더니 종전에는 전세 끼고 갭 매수하는 갭 비율이 40%였는데 네. 2월, 3월에는 60까지 올라가고 가격이 치솟고 그리고 토어제를 3월 19일 재지정을 하죠. 그러니까 갭 비중이 20%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갭이 좀 불가능해지니까. 네. 그렇게 내려갔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갔냐면 마포로 가거든요. 마포가 평균 45% 갭 투자율을 보이다가 55%까지 치솟고 55%까지 치솟으면서 매매가가 올라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고소득 실수요자들이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저는 6.27 대책이 사실은 고소득이지만 고대출을 받는 사람은 실수요에 가까운데 그 사람들을 규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본질적으로는 전세 끼고 갭 매수하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의 전반적인 추이이고 결국은 전세를 낀 레버리지를 못하게 어려운 방식으로 가야지 시장 안정화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현 상태에서라면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런 갭 매수가 여전히 막힌 게 하나도 아니다 보니까 풍선 효과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역으로 그냥 랜덤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갭 투자가 소위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어떻게 보면 투기를 조장한 한 원인으로 보고 그러니까 투기다 이걸 있다는 떠나가지고 2017년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가 도입이 됐는데 한국에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국토부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택 가격과 자금 조달 계획서 상에서 갭 투자 이율을 지역별로 시기별로 그려보면은 네. 완전 일치하거든요. 결국은 강세일 때는 갭 비중이 늘어나고 약세일 때는 갭 비중이 떨어지는데 강세가 됐을 때는 역설적으로 또 뭐도 늘어나냐면 대출도 동시에 늘어나서 네. 갭으로 가격이 올라갈 때 실수요자도 따라붙고 하면서 이제 소위 시너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대출은 끊었지만은 갭은 안 끊긴 상태다 보니까 네. 역설적으로 6억 초과 주택이 아닌 지역에서 갭이 치고 가면은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따라붙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거를 저는 풍선 효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3억 언더 주택들에서 생길 걸로 높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야 될 수요 대책도 결국은 전세 시장에 힘을 빼는 대책들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튼 그렇게 풍선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대출 나온 거 보면은 대출 규제 나온 걸 보면 이제 캡도 정했지만 6개월 내에 전입 신고 의무 결국 그건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대출 받아서 내가 집을 산다고 하면은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건데 2년 1주택도 종전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든 6개월 이내 처분하든 어차피 그렇죠. 대출 받고 집 사는 사람은 실수요자입니다. 그런데 전세 끼고 집 사는 사람이 투자자에 가까운데 투자자들에 대한 그 플레이들이 막힌 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풍선 효과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 김만 소장님께 네. 다음 듣겠습니다. 풍선 효과는 이제 지역별로도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분화가 될 수는 있는데 저는 근본 원인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주택 수를 늘려서 뭐 소액이라든지 무자본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크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이제 다주택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세금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뭐 전세 끼고 내가 입주하는 집을 하나 사거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전세를 끼고 하나 사고 내가 임대로 거주하다가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그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걸 투기로 보느냐 실거주로 보느냐의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전세를 끼고 사면 100% 투기라고 한다면 사실상 내가 돈이 좀 부족해서 먼저 집값이 오르니까 하나 사두고 나중에 2년, 3년 후에 입주할 수도 있는 건데 분명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제 주택 수가 많으면 이제 투기다라고 이제 단정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방식이 좀 바뀌어서 전세를 끼고 사면 이제 투기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전세가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우리 서민들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주거 비용이 상당히 낮은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전세 가격 때문에 우리나라 월세는 전세에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의 절반 정도에 거기에 연동돼서 월세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저렴하게 임대해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전세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게 되면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내려가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오히려 수요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막히게 되면 이도저도 답이 안 나오게 되면 뭐 전세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계속 전세 갭 투기를 막게 된다면 결국 전세 공급 물량, 매물도 줄고 내년부터 입주 물량도 줄게 되면 또 전세 가격 올라가면 그것도 또 문제일 것 같아서 근본 원인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왜 전세 끼고 사려고 하는 것일까? 집값이 올라가는 기대감 그리고 지방에 대한 경쟁력 약화가 아마 지방분들도 저는 투자 많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지방에서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라도 하나 사두자라는 수요들이 들어오는데 그걸 단순히 투기라고 해서 막아버리기에는 그러면 지방에 대한 대안 또 고민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두 대표님 아까 과천도 말씀 주셨다는 네. 말이죠.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기록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식의 풍선 효과가 혹시 이번 대출 규제로 나타날까? 저는 뭐 나타난다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그런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지역적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나 안타까운 점은 일단 그런 대출 부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또 나이대로 보게 되면 30, 40 세대 정도가 가장 막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가운데 사실은 고소득자인데 사실 현재 나이가 어리고 일찍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충분한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득은 지금 많으나 실제 자산 형성이 제한적인 분들에게는 실제로 이번에 대출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즉 갭 투자를 통해서 자기 집을 마련하거나 하는 그런 갭 투자라기보다 자기 집을 마련하는데 대출 의존도가 높은 그런 분들은 상당히 그런 시기 자체를 제 내 집 마련의 시기 자체를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상당히 크고 그런 분들은
어쨌든 탈출구를 모색하는 측면에서 저는 다른 뭐 도노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거 사다리를 한꺼번에 본래 내디디려고 했는데 큰 걸음으로 내디디려고 했는데 네. 그런 걸 제도적으로 좀 막히니까 아마 젠걸음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시기를 조금 더 연장시켜 보는 그런 쪽으로 갈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행동 패턴, 즉 행동 방식을 선택하는 하나의 중요한 결정의 하나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만약에 안정적으로 간다면은 풍선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고 이번에 많은 수요자들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침착하게 기다려 볼 것으로 예상이 될 수 있는데 정부가 의도하는 바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향후에 있어서도 공급 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전반에 있어서 상황이 녹록지 않고 그 전망 자체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자기가 대출이 제한됨으로써 선택을 하지 못한 어떤 그 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미련과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뭐 여러 가지 제도 앞으로 많이 남아있던 대통령께서도 이제 말씀하실 때 나는 아직도 많은 주택과 관련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라고 해봤자 뭐 우리가 예전에 주머니 다 한번 열어봤지 않습니까? 세제 부분에 강화하는 거. 네. 그다음에 뭐 공급을 갖다 촉진시킨다는 액션을 취하는 거.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투기과열지구를 갖다가 지금 강남 상구와 영상구에 지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확대시키고 확대 지정하고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도 확대 지정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 대책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것은 틀림없이 저는 풍선 효과로 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요. 시중에 지금 이번에 대출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많은 언론에서 나오는 자료들이나 이런 걸 보니까 한국은행 혹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통제함으로써 시장의 수요자들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은행 발표에 의해서 볼 때 5월 기준으로 보면은요, 시중의 유동성이 4,200조가 넘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부동산의 과열기라고 불렸던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요, 굉장히 그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시장을 자극시켰다고 하는데 그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00조를 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지금 생각보다 지금 유동성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즉 네. 정부나 금융권에서 대출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자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 틈새 시장을 제가 볼 때는 뭐 금수저나 숙문한 현금 부자분들이 이번에 기회를 굉장히 자기 자산을 늘리는 또 다른 기회로 악용할까 봐 저는 조금 네. 부담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부동산 시장, 주택 가격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갖고서 이번 대출 규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럼 주택 가격이 안정됐다라는 기준이 뭔가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타겟팅해서 6억이라는 이제 상한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6억에 대한 논란도 있고 우리가 주택 가격 안정하면은 너무 이제 추상적이잖아요. 개념적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 잠깐 여쭤봤지만 그러면 지금 거래되고 있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10%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는 거냐?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말이죠. 이게 사실 안정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근데 저희가 안정은 너무 개념적으로만 그럴 수 있죠. 얘기하니까 정부가 실숫자로 한번 질문을 아니, 드려보고 통상 싶어요. 소수점 둘째 자리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안정이라고 합니다. 0.04 마이너스 0.02 이런 주간 단위 식이면 상승률 네, 기준으로 이런 식이면 말씀이시죠? 안정이라고 하고 0.1 소수점 첫째 자리로 움직이면은 강세 혹은 이제 굉장히 약세 하락장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0.4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강세 상태이고 네. 이게 5월 둘째 주 이전에는 서울이 0.08이었기 때문에 5월 첫째 주까지는 안정세였습니다. 상대적으로는. 근데 5월, 6월에 굉장히 강세로 0.1을 넘어서 갔거든요. 결국은 이번 대책이 한 달 이후에 시차를 두고 0.0대를 만들 것인가. 이거가 대책이 잘 작동했다 안 했다는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주간 대표님이 단위 상승, 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정부가 바라는 거는 0.01, 0.04 또는 마이너스 0.0 단위인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상승률이 이제 둔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적입니다.
그러면 20억 아파트가 25억 연율은 또 올라갔는데 다 합산해서 그렇죠. 올 초에 만약에 20억 하는 아파트가 있었다 성동구에 그럼 최근에 한 24억, 25억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면 0.01%다. 정부는 안정이라고 판단하는데 집값은 25억에서 이제 멈췄습니다. 그럼 시장의 수요자들은 6개월의 급등을 비정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적어도 21억, 뭐 22억 정도는 떨어져야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상승률이 안정이 되면 안정입니다. 통계를 보기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장의 무주택자들과 정부가 생각하는 안정이 이미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자들은 도대체 언제 안정이 되는 거야라고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역설적으로 25억 아파트가 20억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이제 폭락이라고 합니다. 25억짜리 20억이 된다면 그건 20% 이상의 하락. 그렇죠. 2023년 초가 한 30% 하락을 했으니까 그때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었죠. 많은 평가들이 패착이라고 보는 거는 그런 식의 이제 하락세가 나타나니까 반대로 이제 풀면서. 근데 패착이라고 하기에는 어느 역대 정부라도 단기간에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을 해버리게 되면 개입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때 일반 특례 대출 같은 거 일반형으로 내놓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라는 그때 생각은. 분위기에서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요.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아마 저는 마이너스 40%까지도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기적인 심리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제일 문제되는 게 금융권과 국가죠. 그럼 그 상황은 틀린 겁니까? 원희룡 장관이 그 당시 2026월만 하더라도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부양책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6개월 후에 풀었잖아요. 저는 그게 정부의 스탠스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값이 단기간에 한 6개월 동안에 다시 한 고점 대비 30% 서울 집값이 떨어졌다. 30억 아파트가 20억이 됐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재명 정부도 두 손 놓고 떨어졌으니까 안정이에요. 괜찮아요라고 할 수 있을까? 더 떨어지는 불안감 마음. 심리는 한 번 떨어지게 되면 급속도로 공포가 전이가 되면서 모든 게 올스톱이 됩니다. 아마 은행부터 정부부터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또 급등했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듯이 하락도 급락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정부 정책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등도 안 되지만 급락도 급락이 안 더 위험하죠. 되는군요. 급락하게 되면 은행 어떡합니까? 다 급등한 부실채권 만큼 되는데. 급락하는 건 괜찮지 않아요? 그만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좀 첨가하면요. 지금 우리가 주택 시장의 그 안정이라고 표현을 할 때 그동안 역대 정부들도 항상 보면 그 앞에 숨기고 있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앞에 괄호 하나 열고 뭐냐? 가격이라는 단어를 갖다 대부분 다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이라고 하게 되면 변동률에 아까 말씀하신 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변동률 자체가 일정한 범위 이내로 이제 드는 경우를 갖다 우리 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는 더 욕심을 부려서 가격을 일정한 수준 이하로 낮추어져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안정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보통 보면은 많은 분들이 가격이 일정한 수준에서 하락하고 있을 때를 굉장히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번에 김 소장님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금융권에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이번에 나온 그 대출이라는 것은 대부분 주택을 담보로 하게 되는데요. 담보 가치가 굉장히 훼손되는 부분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융권으로서는 결국 가격이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게 되면 부실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표현은 뭐냐면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는 것은 그때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변동률 자체가 최소한으로 머물러야 되는 부분이 하나의 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가격대가 일정한 수준에서 몇 년도에는 얼마였는데 몇 년도에는 일정한 수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안정이라고 표현한다면은 그 가격이라는 단어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아마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그 과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출 규제는 맛보기다. 더 많은 정책들이 준비돼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럼 이제 대출 규제 일단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다음 카드가 뭘까? 라는 것도 시장에 되게 네. 초미의 관심사예요. 최 대표님.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는 다음 카드는 뭐 공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공급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수요 부분 아까 수요 대책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 강세를 갈 때 그때의 그 키 메커니즘은
전세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가 초과 상승한 것이 있습니다. 네. 전세는 월세를 현가화한 거긴 하지만은 전세액 자체에 기금을 통해 가지고 현재 300조 원 넘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대출은 30조밖에 안 되지만 은행의 전세 대출 150조 전체를 보조해 주다 보니까 전세 대출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인위적으로 100bp 이상 낮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23년을 다 경험을 했는데 23년은 뭐였냐면은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전세 수급 밸런스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는 결국은 월세를 채권화한 거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세가는 하락하고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가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하락 기간에 전세가는 지속 상승이 왔는데 여기다 추가로 보증을 서주면서 금리가 초과 하락을 했고 전세가가 초과 상승을 한 거 위에다가 전세낀 갭매수를 했습니다. 23년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반추해 볼 만한 시기인 것이 뭐냐면은 현 이재명 정부가 제가 문재인 정부랑 뭐가 다르냐고 느끼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전세 대출이나 기금의 전세 보조가 문제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네. 전세가 서민금융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조해줘야 된다는 인식이 전반적이었고 전세 대출이 1년에 40조 원 이상 늘어날 때도 이런 거를 규제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금융부처 관료들이 뭐가 다르다고 제가 느끼냐면은 전세 레버리지와 전세가 고평가된 것이 문제라는 인식을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부처가 아니라 금융부처, 한국은행, 국토부 모두가 이런 광범위한 인식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세 대출에 힘을 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갭 투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갭 투자 뭐가 문제냐면은 매매가가 안 오르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고 더 큰 문제는 현금 흐름 문제인데 2년 후 전세 가격이 하락이 예상됐을 때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2년 후에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냥 어차피 뭉 쓰고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전세가가 구조적으로 내려가도록 전세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그냥 수급 밸런스 상에서 수급 밸런스를 적절히 유도한다는 그런 방침하에 전세가가 하락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갭매수가 꾸준히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수요 대책이 나온다면 세금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닐 거로 생각을 하고 전세에서 그 힘을 그냥 훅 빼는 방향으로 대책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해요. 수요 쪽에서는요. 그러면은 전세대출 금리 그러면 예를 들면 전세 대출을 민간 대출로 하게 되면서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 은행에서는 같은 것도 아니 은행은 지금 전세 대출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낮은 거는 100% 보증이 있기 때문인데 네. 지금 보증 기간들 다 작년 재작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지금 괴사 직전입니다. 네. 마이너스 4조 마이너스 3조 했기 때문에 이 보증 기관도 보증 다 안 하고 싶어해요. 그럼 시중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위험 자산 대출로 봐야 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위험 프리미엄이 붙어야지 되는 거고요. 전세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소위 1.5%포인트 이상 높아진다.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전세가 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2, 3년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시장 금리가 100%, 150% 뛰게 됐을 때 전세가는 급락하고 전세가 급락은 곧 매매가 하락과 동일하거든요. 그런 방식을 연착륙할 걸로 이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쪽을 조이는 네. 쪽으로 다음 규제를 생각하고 예. 계셨고요. 네, 주 대표님. 저는 이제 그 말씀은 상당히 구조적이고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그런 설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부분의 설명이 그대로 이어지려면은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균형점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떤 지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냐면 공급이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3, 4년까지도 저는 녹록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의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대출 규제 억제로 인해서 매매 시장에 있어서의 매수 열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잠재울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월세 시장에 머물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수요자들이 전월세 시장에서 머무는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은 저는 굉장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경우에 전세 시장에 대한 많은 수요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월세 시장으로 밀리면서 이 부분이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2030 세대들이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고 그 부분이 주거비 부담의 상승으로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충분한 공급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지나치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가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정치적으로 지지 세력들의 이탈이라는 이런 부분도 올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 문제의 전제 조건이 되는 충분한 물량들은 시장에 충분히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것들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면은 대선 과정에서도 공급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퀄리티 부분에 주택의 품질 부분은 조금 옆으로 비켜놓고 계시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이라든지 또는 공공임대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의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급의 주요 모터는 뭐냐면 공공임대 중심의 물량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많이 내놓겠다. 그 부분은 우리 공공사이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단시간 내에 채찍질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는 것들. 그런데 그 전제에 많은 것들이 저는 성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깔려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두 대표님, 그러면 전세 쪽은 아까 이제 금리로 억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좀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럼 다음 카드로 꺼내놓을 거를 뭘로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토어제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도 이야기가 나오고 저는 있고. 그쪽에 무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토어제를? 토어제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토어제만으로의 효력은 한계에 있다는 건 알고 있는 거니까 그는 실거주 외에는 사실은 구속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토어제와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을 한꺼번에 묶은 트리오라고 할까요? 트리오 체제를 해당되는 지역마다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저는 하는 것이 가장 포괄적이면서 단순하면서 쉬운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법 규정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지정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정반대로 그런 규제 지역 지정은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공급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심 내 임대주택의 집중적인 공급이라고 방향성을 보고 있습니다. 도심 내의 임대주택. 네, 사실 이것도 24년에 저희가 다 경험을 한 건데 22년에 비아파트 빌라 시장에서 전세 사기가 나면서 비아파트 전세가 지금 다 월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수요자들이 소형 아파트 서울 1분위 주택의 소형 아파트 전세로 오면서 24년 6월부터 8월에 노도강 중랑 금천구로 지역의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이런 아파트들 가격이 조금 상승을 하니까 그거를 처분하면서 갈아타는 시장이 한번 크게 열렸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비아파트에 대해서 주거 기능이 사라졌다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역설적으로 이것도 다시 리와인드해서 보면은 그럼 역설적으로 공공의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지었을 때 민간 시장에 있는 임차 수요가 그쪽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그런 방식으로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세 힘 빼기와 함께 그런 공급을 병합해서 내면은 밸런스가 맞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장님. 이론적으로는 뭐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인데 저는 이론과 현실이 과연 딱딱 맞아 떨어질까가 이제 일단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도심의 공급이 이제 그렇게 원활하게 빨리 민간 임대가 퀄리티 높은 주택들이 이제 얼마나 공급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건축비도 많이 올랐고요. 이제 물론 공공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하시는 분들의 얘기 들어보게 되면 아직까지 뭐 건축비나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타당성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LH나 SH가 서울 도심에 대규모 공급 물량을 임대를 단기간에 준비를 하기에는 이게 6개월, 1년 안에 물량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물량이 과연 그렇게 나와줄지가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지금 수요 억제에 자꾸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했던 말씀이 결국 집값이 오를 수도 있다. 세금 규제보다는 공급으로 풀겠다는 얘기가 수요 억제는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본다면 수급 상황, 공급을 늘려서 해결하겠다라는 원칙. 사실 그게 맞는 말인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본의 아니게 전략을 수정해서 대출로 수요를 억제하고 지금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로 힘 좀 빼고 뭐 중간 공공 뭐 임대주택으로 좀 진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전세로 힘을 빼는 것도 사실 두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장에서 그렇게 수월하게 뭐 금리가 올린다고 해서 지금 공급 물량이 내년부터 이제 한 4년, 5년 정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금리가 좀 올라간다고 해서 시장의 수요자들이 사실 궁지에 내몰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 이솝우화도 있잖아요. 뭐 이게 나그네 옷을 벗기는데 바람만 불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당근과 채찍을 좀 병행해야 되지 않나. 이번에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채찍이 한번 나왔다면 궁극적으로는 믿고 기다리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그 안심한 심리, 불안한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뭐 그런 카드가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전세로 힘 빼고 뭘 하고 또 공공임대주택 우리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공공임대주택 뭐 10만 호, 100만 호 공급 계획도 계속 발표됐는데 여전히 주택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런 발표만으로는 저는 수요자들의 공감을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과 다른 와 이거 획기적이다. 이 정도면 이재명 정부는 달라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공급 대책 정도는 저는 나와줘야 시장의 불안 심리가 좀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제 부분은 건드리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세제 쪽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세제 부분도 검토하는 뉘앙스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화면 나오죠? 네. 세제 조치가 뒤따라할 그런 오는데도 안 할 이유가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장에 달렸다고 봅니다. 지금 잠시 거래량 상승률 둔화되고 있는데 경기권으로 풍선 효과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급등을 한다. 과천 분당은 뭐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더 과열이 된다면 뭐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될 수도 있고 아니라면 토지거래가고 지정될 수도 있고 별도의 규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전역으로 확산되거나 한강 벨트가 다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세금 규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종부세를 뭐 안 한다고 하지만 결국 종부세 카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전제 조건은 한강 벨트 집값이 고가 아파트가 다시 올라간다면 이런 강한 카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앞서서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 뭐 전세라든지 뭐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여러 가지 카드들을 섞어서 사용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앞으로 나올 카드에 대해서 미리 전망해 보는 게 사실 그런 생각도 공중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말이니까 손을 휘두르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토론을 좀 해봤고 저희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으로 공급대책 쪽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준비된 게 많이 있다. 근데 방향성은 나왔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었지만 소위 말해서 신규 택지 개발, 대규모 신도시 조성, 사기 신도시는 아니다. 라는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게 나왔어요. 자, 방향성에 대한 평가 듣겠습니다. 네, 방향성은 저는 뭐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뭔가 하는 부분이 사실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기존의 사기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선거 과정에서 이 부분은 주요한 이슈로 떠올 뻔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기 신도시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3기 신도시의 현주소를 우리가 보게 되면 당장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3기 신도시를 이야기할 때 3기 신도시 자체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3기 신도시가 왜 출현하게 됐느냐. 그 계획 자체는 결국은 서울의 도심 공급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대체제로서 사실 3기 신도시가 서울에 가장 인접한 곳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건데 그게 지금 공사가 제대로 사업 자체가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자료를 지금 신문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2026년도에 처음으로 1285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네. 실제 말하면 충분한 공급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입주가 완료되기까지는 물량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언제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지금 상당히 요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부분보다 좀 파격적으로 이번에 이 정부가 뭔가 추진력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서울 도심의 문제의 발원지는 바로 서울 도심이기 때문에 서울 도심, 서울 시내 이내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금은 사실은 많은 여러 가지 공사비 문제라든지 또 제초안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장애물 속에서 제대로의 속력을 못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심지어 과속이라고 할 정도까지 뭔가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낸다면 그 부분이 시장에 주는 상당히 파급 효과는 대단히 크고 원하는 정책 효과도 좀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 대표님께 듣겠습니다. 아까 이제 기존 택지에 대한 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 이런 것들이 언급됐고 저는 공급에 대해서도 어저께 어느 정도 그 구상을 얘기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문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다르다고 느끼는 거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인식인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현재 전 거의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재건축 재개발이 그냥 소유자의 자산 재평가를 통한 자산 가격 상승 효과가
순수한 주택 공급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막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촉진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민간이 가지고 있는 민간의 자산 재평가는 민간이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해봐야 어차피 일반 분양은 10분의 1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은 재건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국토부도 이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내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순공급 효과는 10분의 1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현재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발표한 얘기는 수도권 과밀이란 말을 여러 번 썼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그런 과밀에 대한 인식이 있어 보이고 다만 임차가 안정화돼야지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기 때문에 임차 주택을 저는 많이 공급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그 수요의 분산이 지방 개발과도 다 이어지는 건데 그게 교육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학교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포함해가지고 기업들 이전을 시키고 에너지에 대한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서 네. 수도권에 힘 빼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금융 규제는 더 강화될 것 같은 것이 그러니까 결국 파이프라인을 물을 줄기를 좀 지방으로 뽑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노력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6억으로 묶여 있지만은 네. 그게 뭐 또 3억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러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예. 전반적인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합하면 수도권은 사기 신도시가 아니라 이미 과잉 상태에서 소금물을 계속 마실 수 없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임차주택 중심으로 공급하고 민간 재건축은 알아서 하시고 정부는 지방광역, 지방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아, 네. 소장님. 지금 최상욱 대표님 말씀이 진짜 정부의 생각이라면 저는 시장의 수요자 입장에서 만약에 이걸 본다면 서울 집값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더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요. 그러니까 임차 주택을 어디다가 얼마나 공급이 되지? 서울에 1년에 기본적으로 한 4만 5천 호 정도 이상이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이 됐음에도 집값이 올랐는데 서울 도심의 양질의 아파트 수준의 임차 주택이 한 2만 호, 3만 호 정도 연 계속 공급이 될 수 있을까? 임기 5년 동안. 지금 5년이 문제거든요. 내년부터 한 5년 동안 이제 공급 급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방향성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서울이 수요 과잉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분산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서 제일 원하는 건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일자리, 대기업 본사가 부산, 대구, 광주로 오길 바라는데 대기업 본사가 부산, 광주, 대구로 이전할 때 서울 분들의 반발심, 또 수요자들의 이동, 대학교 10개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요.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아마 몇천억 정도 연 계속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5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방향성은 맞다. 그러면 이거는 차차기 정부까지 계속 이어져야 될 문제고 지금은 임기 5년 동안의 공급 부족과 불안 심리를 어떻게 잠재우느냐인데 그냥 재건축은 니들이 알아서 하시고 도심에 우리가 임차주택 공급할게요. 어떻게 해요? 어디에 얼마?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겁니까에 대한 답을 내야 되는데 서울에 빈 땅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방법은 국회 밀어버리고 10만 평 개발하고요. 한강 복개해가지고 아파트 지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자들이 이제 안정되겠구나. 우리 불안해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공감이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로 놓고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최 대표님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보면 도심 내에 임차 주택을 늘리면서 네. 일단은 시키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수요를 계속해서 주식시장 혹은 지방으로 계속 빼는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제 동시다발 그것도 사실 다 구조적으로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리치에 힘을 많이 쏟고 있는데 프로젝트 리츠가 결국 시행업을 대행하게 되는 비이클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시행사라고 하는 존재가 대형, 소형 시행사가 있는데 네. 정부 시행은 사실상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토부는 이미 그 부동산 투자회사법도 다 바꿨고 그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서 비이클도 만들었고 그리고 나대지에 대한 그런 통계들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여가지고 시장에서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저는 공략하는 것이 이 정부의 특징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나올 공급 대책들은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출범 한 달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명확히 뭐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대출 규제는 맛배기다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히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보이죠. 자, 앞으로 또 이 정부에서 쏟아낼 부동산 정책의 양과 강도가
상당할 것이다. 이런 점도 말이죠.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